네,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규탄 대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을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네 번째 시정연설입니다. 사실 매년 이렇게 시정연설을 해왔는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은 게 예산 규모가 555조 8천억 원 가량이 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확대된 상황이니만큼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회를 향한 호소의 메시지도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무게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마지막 1년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1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체감하는 변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이나 민생 부분을 챙기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일단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보다 방역을 잘 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하고 그리고 현재 사실 굉장히 내수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출은 지금 이제 3분기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수를 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 이런 것들을 뉴딜이라고 하는 그 한국판 뉴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원래 대통령이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게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에 최대한 가깝게 충실하게 발언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또 그 기본적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라 하면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런 재정을 편성했으니까 좀 국회가 도와주고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런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 할 때는 국무총리가 시정연설하고 본 예산은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하는 게 관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 문재인 정권이 내년도 마지막, 이제 물론 후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니까 저는 여당에게는 굉장히 좀 힘을 실어주는 격려 발언을 할 것 같지만 야당에게 또 정중하게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두 가지 기조로 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555조라는 게 굉장히 확장 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한국판 그린 뉴딜도 있다지만 이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되겠다. 늘 수석보좌관 회의 때부터 강조했던 사안들이거든요. 아마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만한 이슈들은 어떤 원론적 차원이나 혹은 최소화시켜가지고 좀 갈등을 조금 좀 조정하는 듯한 그런 어떤 그 기조로 아마 이번 시정연설이 가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최근에 있는 공수처 관련된 그런 그렇죠. 부분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관련 그렇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언급 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좀 야당이 듣기에 또 논쟁적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론을 할 수 있다면은 최소화하거나 기본적인 원론적 차원에서의 수준을 언급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관련 메시지 이외에 또 다른 메시지 언급 가능성. 언급은 하더라도 극히 좀 어느 정도는 원론적인 표현만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김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내년에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큰 시급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를 제시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풀어달라. 이런 방식으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단 맞다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공수처 문제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 대화나 이런 이제 문제들을 거론하게 되면 또 야당에서도 반발하잖아요. 네. 그러지 않아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답변하라 이러면서 질의서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회 정치의 영역으로 뛰어들게 되면 오히려 더 청와대가 정치적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선을 두고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이제 어디서 감지했냐면은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 앞두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아마 내일 기조는 위기에 강한 나라로 이제 아마 메시지가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말씀에서 저는 이제 대통령 말씀이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이제 좀 그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오늘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여부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의총을 한 결과 참석을 하기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사전에 좀 간담회를 하는데 여기에는 불참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10가지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걸 다시 또 보냈잖아요. 이전에 한 차례 좀 10가지 공개 질의를 보낸 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답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래도 참석은 하겠다라고 한 건 어떤 의지가 좀 작용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참석하지 않았을 때 불어오는 역풍이 훨씬 더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다른 자리도 아니고요. 국회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시정연설에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야당이 좀 무책임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경계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지금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사례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청와대가 그 서면 질의에 야당하고 답변하는 거 이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야당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뭐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무수석이고 최재성 정무수석이 그러지 않아도 조영 원내대표를 찾아가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뭐 물밑 협상할 거 있으면 협상을 하는 것이지 야당에서 공개 질의서 같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국민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답변처럼 이렇게 내놓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좀 그 속사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야당이 무기력하다고 하는 보신형 내부의 어떤 비판들도 있고요. 당내에서도 조금 더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야당이 너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맥없이 끌려가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하고 좀 오늘 시정연설을 거부하지 못하는 뭔가 이제 그 대화나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전의 야당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당이 사이에서 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정연설 내용 쭉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예상했던 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40분 정도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30분가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 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국판 뉴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실 정부 입장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가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좀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협치를 당부하는 대목에서 좀 술렁거리기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공수처 출범을 당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당 의원들이 또 박수를 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입법의 시간, 예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제 12월까지 넘어가는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사실 올해가 어찌 보면 여당 입장에서 개업 입법을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나머지 있는 민생 법안이나 또 정치 현안에 있어서 여야 간에 좀 대립을 해왔던 그런 법안들을 좀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이걸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몇 가지 대목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이제 내년 예산 설명의 배경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일단 국난 극복, 그다음에 선도 국가라는 데 이제 강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는 거는 우리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말씀하시고 이제 더군 마지막에 또 사회 안전망 강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된 계층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이런 것들 세심하게 짚어준 대목은 좀 눈에 띄었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예상한 대로 이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언급 그다음에 최소화시키고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함으로써 정쟁을 또 유발할 만한 그런 것들은 최소화시켰다는 점이 또 눈에 띄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보기에 협치를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그냥 대통령께서 협치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른바 여야정 국정상설 협치 같이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네.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담론만 제시하신 것 같아서 여당에서는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막 그렇게 아마 그 좀 얘기를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 좀 구체성이 떨어진 협치에 대한 제시는 조금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데 어쨌든 이번 기조 시정연설은 경제 내년 예산과 재정 운영에 대한 방점이 찍힌 거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좀 강조한 대목들이 제가 좀 눈에 좀 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산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예산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과연 이 검증을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라임, 옵티머스 특검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규탄 대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과연 민주당은 여기에 어떻게 좀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약간 좀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 태도가 좀 모순적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론 이제 수사지휘권에서 배제가 되긴 했지만 검찰을 신뢰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검찰이 라임 오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뭐 검찰 비리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법무부 차원의 뭐 감찰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찰이 뭐 수사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있으면 그리고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벌써부터 특검 얘기 꺼내면서 특검 안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전 간담회도 특검 지금 거부했다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에서 생각할 때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특검 전략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좀 야당 입장으로서는 어떤 게 정확한 자신들의 어떤 요구사항인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야당이 주장한다고 여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또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저는 모르쇠로 가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손발을 다 묶은 상태에서 지금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감찰권을 또 행사하겠다고 얘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수사 조사 결과가 남부지검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상당 부분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특검이 여야 합의로 추천되어서 여기에 대한 결과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은 로비 의혹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이 금융 사기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것으로 수사 방향이 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적인 쪽에 로비 의혹에 지금 여야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지금 이 핀트가 엇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특검을 여당이 대승적으로 받아서 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발본색원에서 이번 수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좀 폭넓게 정치력을 좀 보여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야당의 주장이 자꾸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는 것, 공수처와 또 연결시키는 것, 저는 이건 사실 좀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뭐 말씀하시는 게 또 모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인해서 한 2조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검찰이 수사해야 될 사안이죠. 그걸 왜 특검으로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연결이 되고 검찰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정치권과 뭔가 로비가 있거나 뭐 이른바 이제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야 특검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국민들의 민생 차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건 검찰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죠. 원래 방향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그런 정치인 혹은 검찰과의 개입이 지금 의혹이 드러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하다 이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정말 본질적으로 민생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검찰한테 그 수사를 맡기고 수사를 최대한 충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가지고 더 피해가 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감찰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갈 경우에는 검찰한테 수사를 맡기는 게 오히려 원래 수사의 어떤 방향으로는 맞는 것이고 정치권하고 뭔가 연루가 됐다고 하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굳이 따진다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건 제도적으로 안비를 해놨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사를 소신껏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다 손발을 묶어놓고, 그러니까 원래 특정 방향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 돼. 그냥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해야 되는데 특정하게 다 지시해놓고 그래놓고 이 수사를 하라 하니까 남부지검장이 뭐라 했습니까?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하고 검찰의 수사가 온당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나온 분들, 그게 온전한 수사 결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정을 놓고 보면 법무장관이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그 옥중 서신에 의해서 마구 휘둘려지고 있어요. 그 옥중 서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말하자면 사실관계가 좀 멀다는 지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위법할 수 있는 지금 검찰 지휘권을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검찰이 소신껏 그리고 이 명백한 사실적 관계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곁가지로 가잖아요. 로비 의혹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포함해서 같이 저는 특검이 수사를 내는 게 맞다. 그리고 여당이 이걸 또 수용한다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혹을 털고 가는 아주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어요. 야당이 또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대로 입증을 못하면 또 야당이 얼마나 또 불리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여야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굳이 그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알겠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도입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사실 그 후에도 산 넘어 산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하면 법 개정이나 패스트트랙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패스트트랙 전국 과거에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바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는 것 자칫 거대 여당으로서 좀 밀어붙이기라는 좀 부담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제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을 보면 이현 변호사의 경우에는 공수처 뽑은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서 공수처장을 과연 제대로 추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법 만들고 난 다음에 공수처 출범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일 넘게. 그런데 공수처장을 지금 못 뽑아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후보로 추천을 한 사람을 보니까 공수처법 위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다는 얘기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런 사람을 하필이면 추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서 열심히 싸우라는 의미인지. 뭐 세월호 특조위 출범할 때도 그때도 방해했다고 하는 의혹 받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에도 추천할 때 그때도 5.18은 무슨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 넘게 추천이 안 되건 위원회 구성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또 다시 반복이 될까 봐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이 문제 간단합니다.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아주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공수처장 후보자 올리면 됩니다. 7명 중에 6명의 비토권을 준 거는 패스트트랙 올릴 때 했던 대국민적 약속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이 안정적으로 운용됩니다 해놓고 이제 와서 법을 바꾸겠다? 이거는 저는 국민 저항을 부를 것이라 보고요. 아주 좋은 인품의 분을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분을 올리면은 야당이 또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당이 저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뭐 벌써 미리 예단해가지고 개정안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비토권을 어떤 협상 카드로 악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